자, 다들 오셨나요? 치우자. 여기 불 들어오죠? 여기. 이게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야. 좋아. 이해야 소리가 잘 들어가거든. 좋았어. 여기 있었네? 아, 괜히 딴 데서 봤네. 여기 있었구나. 자, 그 다음 3.2. 자, 포스툴레이션이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가설이라고 하면 되겠죠. 보호는 보호 모델을 제시하기에 앞서 어떤 토대 속에서 보호 모델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가설에 대해서 글쎄요. 나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안 중요하다는 건 보호가 이걸 만들어낼 시기에는 중요하죠. 근데 이미 우리는 이걸 알고 있고 이거와 관련된 수학적인 과정을 그냥 외워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말로 써야 되는 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보호 모델의 세 가지 가설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걸 내는 교사들이 있어요. 알겠죠? 내가 봤을 땐 그렇게 중요한 게 뭐지? 이걸 쓰세요 라고 해서 거기 막 내가 영어로 써놨죠. 영어로 쓰세요 라는 교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 1. 자, 질량 예민 전자가 고정된 핵 주위를 반지름 R인 궤도를 따라 돈다. 자, 이게 보통 질량을 M이라고 쓰고 아래첨자 E라고 쓰는 건 전자, 일렉트론의 표시겠죠. 자, 질량 요거인 전자가 핵 주변을 등속 원운동한다. 으아. 자, 여기까지만 딱 보면 누구랑 비슷하냐면 러더포드 원자 모형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근데 첫 번째 과정 외에 그 다음 과정들에서 이제 차이가 나타나긴 하는데 뭐 여하튼 간에 어쨌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자가 원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건 뒤에서도 몇 번 얘기할 건데 바로 보호 모델이라고 하는 건 양자역학일까요? 양자역학이 아닐까요? 보호 모델은 양자역학이 아닙니다. 자, 나중에 배우게 될 것 중에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전자처럼 조그만 입자는 걔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걔가 움직이는지 서 있는지 뭐 움직여도 병진하는지 회전하는지 진동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낼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이젠베르그라는 물리학자가 아예 수학으로 증명을 해버렸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입자가 뭘 한다 라고 얘기를 못하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근데 얘는 이미 그 토대부터 한다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 모델은 양자역학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이제 마치 뭐 그런 거죠. 그 왜 뭐 실러캔스라고 있잖아요.
고대 물고기. 그래서 왜 그 어류와 양서류의 중간쯤 있는 물고기. 그거 있잖아요. 실로캔스인데 이게 발 달려 있는 물고기 있잖아요. 그거 알죠? 뭐 화석 나오고 했던 거. 그런 것처럼 이 보호의 그 모델은 고전역학도 아니고 양자역학도 아니고 딱 그 과도기에 있는 모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또한 양자역학을 만들어내게 만들어준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얘도 중요해서 보호 경우도 이제 그 뭐냐면은 그 노벨상을 받게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과정이다. 자, 두 번째. 이 특정한 불연속. 나도 말이 길어서 사실 나도 난독증이 좀 있거든요. 나도 이게 글 읽는 걸 내가 그렇게 싫어해요. 네. 그래, 하여튼 그렇다. 이게 뭐야 저기 재윤이는 글자 읽는 거 좋아해요? 적당히. 난 세상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는 글 읽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읽어본 책을 손으로 꼽을 수 있어요. 정말. 난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럼 공부할 때 교과서 그거는 이제 그 점수를 따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냥 왜 어떤 자발적인 느낌으로 있잖아요. 이거는 꼭 읽어보고 이것의 내용을 알고 느낌을 좀 받아보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난 그런 게 1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절대 아니에요. 소설. 그 다음에 에세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자기 개발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나 그런 거 절대 안 읽어요. 네. 왜냐면 글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난 글 많은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내 교재에는 글이 길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짧죠. 왜냐면 내가 긴 글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난 항상 그림과 수식을 더 편하게 생각해서 하여튼 그런데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글이 많네요. 왜냐면 왜 이렇게 글을 실어놨냐면 이렇게 쓰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은 외울 수가 없어서 읽어나 볼게요. 특정한 불연속적인 궤도 많이 허용되며 전자가 하나의 안정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이할 때 빛이 흡수되거나 방출된다. 으아! 바로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원운동 할 수 있는 특별한 궤도가 나타난다. 이 특별성을 요걸 양자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호 모델은 엄밀하게 양자역학은 아니지만 양자역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격인 양자화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항상 가정은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이유 없어요. 보호도 왜 이러는지는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하고 전개를 하면 그 결론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가설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운동 할 수 있는 특별한 궤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궤도 사이에서 전자가 전이 하면 빛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또 이제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전이. 정확하게는 전자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전자전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었죠? 저번에 얘기했었죠? 전자전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내가 써줬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써? 영어로는 전자전 영어로 예, 뭐야? 바로 일렉트론 트랜지션. 요거를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전자전이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전자전이. 알겠죠?
내가 이 트랜스라는 말의 뜻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말을 이해하려고 할 때 무엇에 대한 이해를 하면 우리나라 말에 대한 이해가 좀 쉬울 수 있어요. 바로 한자. 그러니까 한중일 삼국은 이게 중국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고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 거기서 먼저 만들어진 걸 편의상 우리가 갖다 썼기 때문에 이건 뭐 중국을 좋아한다 그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한중일은 한자 문화권이죠.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말에도 우리 말에도 한자 단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한자 공부를 하면 사실은 어휘를 굉장히 좀 넓게 쓸 수 있죠. 마찬가지로 모든 서양 말은 뭐에 기반하고 있어요? 라틴어에 기반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한자말을 알면 우리 말을 좀 편하게 알 수 있듯 이 영어도 어근을 좀 알면 되게 편리하게 뜻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트랜스라는 말에 이 어근이 중요한데 바로 뭔가가 요럴 때 쓰는 어근이 바로 트랜스예요. 아시겠죠? 거기 이제 TIO에는 그 명사와 전비상고 하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함인 거지. 알겠죠? 왔다 갔다 함. 그래서 대중교통 용어로 뭐예요? 대중교통. 바로 매스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죠. 대중교통. 성이 왔다 갔다. 성이 왔다 갔다. 그렇지.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영어로 된 말에 이런 트랜스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필요하면 상황에 따라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외계 생명체. 트랜스포머. 자, 뭐냐면 폼이 뭐예요? 형태. 그래서 왜 이런 로봇도에다가 자동차도 있다가 하잖아요. 그게 형태, 알겠어요? 그게 뭐 그 영화 보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형태가 왔다 갔다 하는 녀석들, 트랜스포머, 알겠죠? 정말이 거짓말 같겠지만 진짜예요,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트랜스젠더 얘기 중 있나? 아니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 가족끼리 어렸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해줬나요? 가족끼리 했던 거? 그래. 예. 그래. 그 정가연. 예. 그 정가연이 그거 막 아빠 트랜스젠더가 뭐야? 이렇게 물었었던 적이 있었다고 했죠. 그 정가연이 벌써 고1이에요. 그 정가연 9살 때인가 초등학생 때. 그래서 그 정가연이 그 물었을 때 내가 내가 아는 걸 모든 걸 다 얘기해 줬다고 했죠. 그래서 막 수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연이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막 놀래가지고 아빠 정말 막 그러는데 그 정가연이 요즘 어떤 트랜스젠더가 하는 유튜브 채널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유튜브 채널을 보는데 어떤 트랜스젠더신데 이게 정말 딱 트랜스젠더예요. 외모가 아주 예쁘시거나 그런 건 아닌데 딱 보면 트랜스젠더시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트랜스젠더신데 이게 말이 입담이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짝 들어봤는데 엄청 웃겨. 요즘 또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는 있지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그렇다. 자, anyway. 그래서 영어에서 트랜스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해라? 뭔가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뜻한다. 그래서 이 전자전이의 뜻을 뭐라고 했었냐면요. 바로 이거 역학적 에너지 상태의 변화를 전자전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뀌는 걸,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영어 표현으로 일렉트론 트랜지션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 뭐가 또 출입하냐면 빛에너지가 출입한다. 왜 이 가정을 넣었을까요? 바로 슈쇼의 선 스펙트럼.
요거를 설명하려고 요 가정을 딱 넣은 거예요. 사실은 이 실험에서 보호 모델이 출발한 거거든요.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정을 넣은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전자의 각 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호 가설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사실은 유도 과정 속에서 이 2번은 사실 이 3번에 일부 종속돼 있어요. 사실 이렇게 딱 가정을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거든요. 그 수학적인 그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이걸 딱 인정하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 수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2번은 3번에 종속돼 있는 거라 사실 말로 이렇게 따로 나눌 건 아닌데 뭐 역사적으로 보호가 이렇게 논문에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논술하라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는 교사도 있다. 알겠죠? 나는 절대 안 내. 알겠죠? 왜? 나는 뭐를 싫어해? 글을 싫어해. 글을 싫어하기 때문에 난 이런 거 안 내는데 이런 거 내는 선생들이 있더라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증명 과정을 그럼 왜 양자화 돼 있느냐를 수식을 통해 보자 이런 말이지. 알겠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이유가 없어요. 오직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 이유가 없는 거라 따로 뭐 이유도 없고요. 뭐 설명도 없고 그냥 이게 수식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짜자자잔 3.3 증명 과정. 자, 이 증명 과정을 돌돌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 A4 종이에 이 유도 과정을 일체 아무것도 보지 않고 쫙 논술해서 최종 결론까지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뭐부터 해볼까요?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뭘 써야 되는데 아주. 그렇지. 요거부터 모델링. 바로 하이드로제닉 이온이라고 하는 모델을 이제 도식화를 해야 될 건데 그걸 이제 보호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해줍니다. 자, 원자 안에 핵이 있겠죠. 그럼 핵의 Z가 뭐라고 했어요? 원자 번호라고 했죠. E 플러스의 의미는 뭘까요? E 플러스의 의미는? 바로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은 전자하고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전자는 E 마이너스라고 쓰면 되고 그러니까 양성자는 E 플러스라고 쓴 건데 그 양성자가 몇 개 있냐로 핵전화가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소는 1, 뭐 힐륨은 2, 뭐 리튬은 3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전자를 다 띄어갖고는 전자를 몇 개만 몇 개만 남겨놓은 거 전자를 한 개만 남겨놓은 걸 하이드로제닉이라고 했으니까 이 주변에 요 원궤도 내에 짜잔 이렇게 전자가 있을 것이다. 요 전자의 질량을 뭐라고 했죠? Me라고 표현했고요. 그죠? 이때 보호는 이 전자가 뭘 한다고? 원운동을 한다. 그래서 이때 요 전자에 어떻게 쓰지? 뭘로 쓰지? 이걸로 쓰자. 아닌데 이걸로 쓸까? 그래, 이걸로 쓰자. 요게 접선 속도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핵에서 전자까지 짠 얘를
방향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원궤도라면 원점에서 방향 벡터와 접선 속도의 기하학적 관계는 뭐가 될까요? 직각이 돼야 되겠죠? 원궤도니까 접선이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상한 말이 하나 나왔는데, 각운동량. 그 각운동량의 방향은 바로 요렇게. 아이 삐뚤하냐? 자, 요렇게. 요 하늘로 향하는 이것이 바로 각 운동량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이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다면 요 사이의 방향 관계도 이런 식의 직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하고 직각, 얘하고 직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때 이제 물리학에서 어떤 그 논리가 하나가 있냐면, 각 운동량은 어떻게 정의되죠? 바로 방향 벡터와 저기에 있는 접선 속도 벡터를 짜잔 이렇게 외적해서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오른손 법칙도 있고 뭐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는 물리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시고요. 여하튼 이 모델링 상에서 이 전자가 움직이는 접선 속도, 그것을 이 원궤도의 수직이라고 하면 방향 벡터와 기하학적 관계로 수직이고, 또 그것의 수직한 위쪽 Z축 방향으로 각운동량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궤도가 지금 XY 평면에 있다고 쳤을 때 각운동량은 이런 식으로 G축 방향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증명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 1. 첫 번째 1. 내가 교재에는 이걸 1번이라고 했구나. 이걸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두 번째 2. 자, 이 경우 어쨌거나 원궤도를 따라서 뱅뱅뱅 돈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할 거냐면 구심력이 필요할 거거든요. 여러분, 구심력이 뭐예요? 구심력. 구심력이 뭐예요? 네. 원운동의 원인이죠. 원운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의 경우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정전기적 인력이요. 자, 여기서 정전기적 인력은 이 핵과 전자 사이에 나타나는 쿨롱 인력을 얘기할 건데, 그 쿨롱 인력이 크기가 어떻게? 요렇게. 자, 어떤 상수분의 R제곱에 이런 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4파이 입실론 제로는 어떤 상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R은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를 뜻합니다. 앞서 방향 벡터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방향 벡터를 R 벡터 표시를 한다면 이 방향 벡터의 크기를 거리 R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방향을까지 고려한 벡터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는데,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를 그냥 R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분의 Z2제곱 E 마이너스는 바로 뭐예요? 핵과 전자의 전해량 곱이죠. 그래서 얘를 이리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여기서 얘를 조금 더 달리 표시하면 4 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Z2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요건 플러스고 요건 마이너스고 아시겠죠? 그래서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쿨롱 상호작용인데 마이너스다. 힘이 마이너스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인력을 마이너스로 항상 표현하죠. 그래서 지금 핵하고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인력으로 나타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구심력, 자 구심력 표현은 어떻게 되죠? R분의 ME V 제곱이 되겠죠. 이거 밑에였을까? 자, 요만큼이 구심력 표현이 되는데 ME는 전자 질량이고요. R은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 혹은 방향 벡터의 크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V라고 하는 건 바로 접선 속력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접선 속도가 있을 건데 그걸 V 바로 썼을 경우 그것의 크기를 V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접선 속력 제곱 거리를 나누고 질량 곱해주면 이게 바로 구심력 표현이 되는데 이게 뭐랑 같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있는 쿨롱 인력 크기랑 같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띄고 Z2제곱 한 다음 4파이 입실론 제로의 R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간단히 뭘 하나 알 수가 있냐면 여기서 얘는 R인데 얘는 R의 제곱이죠. 그럼 샥샥 약분을 해주면 뭐 ME의 V 제곱은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Z2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아시겠죠? 이 논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전체 모든 과정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기억을 해두시는데 이 얘기를 내가 지금 왜 하냐면 그 보호 모델의 그 전체 증명 과정은 반드시 외우라고 했죠. 근데 이게 되게 오랫동안 나처럼 막 20년 넘게 보고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건데 처음에 공부할 때 보면 이게 되게 좀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등장하는 수식이 되게 많거든요. 등장하는 수식이 굉장히 많은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어디서 유도된 결과를 어디에 막 집어넣어요. 그럼 뭐가 또 만들어지죠? 그럼 그걸 또 어디에 집어넣어서 또 뭘 만들어요. 그래서 또 넣고 해서 막 이렇게 해서 계산 나온 결과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해가지고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만들어진 결과를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되게 아리까리 할 수 있는데 지금 내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순서는 적어도 내가 봤을 땐 그 유도 과정의 최단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기억하면 가장 빨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원자 모델을 생각을 한 다음 거기서 구심력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걸 생각해서 첫 번째 요 단서를 만들면 이게 바로 그 다음 단계의 논리랑 바로 또 착착 맞아 떨어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써드리는 1, 2,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것도 좋아요. 알겠죠? 이게 유도 과정의 가장 뭐냐면 최단 거리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가 그 두 번째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요거. 여기서 뭘 나타낸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냐면 요 전자의 무슨 에너지?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여기서 나타나는 에너지는 절대로 운동 에너지도 아니고요. 위치 에너지도 아니고요. 역학적 에너지예요. 알겠죠?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그건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이렇게 한 다음 요거에 아니지. 자,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쏘리, 이건 4였어요. 다시. 아이 진짜 최단거리를 하려면 3을 먼저 해야 돼. 쏘리. 나 진짜. 보자. 오랜만에 봐서 까먹었어 나도. 보자. 이제 보고 쓸 걸. 진짜. 강민이 화났죠? 화났다고요? 진짜. 그래요?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진짜. 자, 세 번째는 이걸 먼저 해 빠릅니다. 바로 저 전자의 각운동량 양자화. 자, 이 녀석에 대한 그 벡터 표현은요. 원래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L이라고 쓴 게 이게 각운동량이고요. R이라고 쓴 게 방향 벡터고, 여기서 이제 P라고 쓴 게 선운동량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위에 화살표가 있는 걸로 보아 이 세 가지 다 원래는 벡터고요. 여기 이제 X 표시가 있는데 이런 걸 아까 외적이라고 했죠. 외적의 정의와 쓰임은 나중에 물리 시간에 조금 더 배우도록 하시고요. 이때 뭐 방향 있고 뭐 사인스타 있고 뭐 하여튼 그렇거든요. 이렇게 그렇긴 한데 뭐 여하튼 요거 기억을 하시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녀석에 대한 스칼라 표현. 왜? 아무래도 벡터로 표현하는 게 편해요? 스칼라로 표현하는 게 편해요? 스칼라가 아무래도 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벡터는 수식만 좀 의리의리할 뿐이지 실제 계산할 때는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이 경우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모델이었어요.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방향 벡터 접선 속도 수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각운동량 방향이 또 접선 속력이랑 또 수직이라고 했죠. 이게 수직인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외적을 배우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건데, 하여튼 이러한 수직 관계인 지금의 이 경우는 여기에 있는 각운동량의 크기를 방향 벡터의 선운동량의 단순 곱으로 스칼라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니까 위에 화살표 떼지고 그냥 크기들만 표현한 건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선운동량을 우리가 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MEVR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각운동량의 크기를 단순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이 모델에서는 그렇다 하겠죠. 요 경우 그런 거다. 이제 세 번째, 바로 보어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바로 그 과정.
이겁니다. 짜자자잔. 이겁니다. 좀 봐야지. 좋아. 찾았어요? 이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각각 어떤 의미냐? MVR은 요거고요. NH란 말이 나오는데, 오, 여기서 첫 번째 H바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얘는 누구를 이렇게 표현한 거냐면 H를 2파이로 나눈 것입니다. 자, H 이름이 뭐였죠? 플랑크 상수였고요. 대략 값이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이렇게 표현됐던 녀석인데, 그 상수를 숫자 2파이로 또 나눈 상수를 H바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상수 묶음이니까 편의상 좀 줄여 쓰자라는 표현인데, 앞으로 이 표현은 자주 나올 거예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N. 이 N이 바로 1, 2, 3 등의 뭐다? 자연수다 라고 가정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왜 이 N이 자연수만 될까요? 몰라요. 알겠죠? 보호가 이유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만이 뭐를 설명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려고 어쩔 수 없이 도입한 거예요. 왜 이래야 되는지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려고 도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뜬구름없이 황당한 것 같겠지만 아까 뉴턴의 고전역학도 어떻게 나온 거라고 했어요? 왜 F는 MA를 가정한 거예요? 케플러의 화성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F는 MA를 도입한 거거든요. F는 MA는 증명되는 거예요? 증명 못하는 거예요? F = MA는 증명을 못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연과학은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F는 MA처럼 도입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후대의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이게 이제 바로 일종의 경계 조건이며 일종의 양자수다 라는 것을 보어의 후대 사람들이 이제 말을 만들어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어 시대에는 양자수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보어도 이런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후대를 연구를 해보면 이게 수학 관점에서는 이걸 경계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 관점에서는 이걸 양자수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 경계 조건이다, 양자수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고, 여하튼 보어는 요걸 도입하게 된 겁니다. 뭐만 알겠죠? 그래서 보호 모델에서 외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수식이다.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지금 다잉. 에이. 자, 그 다음 네 번째. 드디어 그거 전자 궤도 반경. 자, 앞서 뭐라고 했냐면 보호의 가설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었냐면요, 전자가 특정하게 정해진 궤도만을 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궤도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때 어떤 수식을 사용하냐면, 자, 지금까지 유도된 수식은 누구하고 누구예요? 바로 요거하고 바로 요 수식이죠. 그럼 얘하고 얘를 짬뽕 해가지고는 요 궤도 반경 저 R을 알아낸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요렇게. 자, 요 수식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관계를 하나 표현해 볼 수 있냐면 바로 V를 V를 그래 V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2파이 me r분의 nh 맞지? 2파이 2파이 r 본다스 r 이게 nh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결과에서 요 v만 따로 표현을 해서 전자 질량하고 거리, 그러니까 뭐냐면 그 회전 반경을 반대쪽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플랑크 상수가 지금 2파이분의 h라고 했으니까 그거 놓고 표현하면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알겠죠? 이걸 어디에 넣는다? 이걸 여기에 넣을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me 곱하기 한 다음에 2파이 r me over n제곱 nh 한 다음에 토탈 제곱 한 다음 4파이 입실론 제로 r 분의 ze 제곱.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 맞나요? 그럼 이때 여기서 뭐가 막 약분되는 게 있을 거예요. 전자질량도 여기 있고 여기 있고요. 파이도 여기 있고 막 하다 보니, 그리고 r도 여기 있죠. 그럼 뭐 약분하고 막 지우고 막 이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르륵 정리하면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다? 요 r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z 파이 2제곱 me 오버 n 제곱 입실론 제로 h 제곱. 자, 보시다시피 나도 지금 보고 쓰고 있죠? 나도 이거 외워요, 못 외워요? 이런 어떻게 외워? 알겠어요? 하여튼 알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유도 과정을 실제로 보이라고 하는 선생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때 이거 그냥 막 약분하고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도 할 수 있는 나누기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서 짜자자잔, 이만큼이 뭘까요? 자, 파이는 3.14고요. 2는 전자 전하량이죠. 값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me는 전자 질량이니까 얘가 값이 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인가? 하여튼 뭐 그렇고요. 입실론 제로는 진공의 유전율 얼마더라? 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인데, 하여튼 이것도 플랑크 상수, 얘도 값이 있고. 그럼 결국 얘 모두 다 뭐예요? 그냥 상수죠. 그냥 모두 상수구나.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한다? n제곱 오버 z 곱하기 a0 이렇게 치환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 구체적인 값을 계산을 하면 그 값이 대략 52.9 피코미터의 단위가 길이가 되는 물리량으로 계산이 돼요. 나와 있는 상수들이 알려져 있다며요. 그래서 넣고 계산하면 이 값이 뭐가 된다? 52.9 피코미터의 어떤 상수로 계산이 되는데, 이 상수를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얘를 뭐라고 한다? 이 이름이 있어요. 이걸 바로 보어 레디어스라고 하죠. 아시겠죠? 이때 앞서 얘기했지만 이 n이 뭐라고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경계 조건이다, 양자수다라고 해서 이 물리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n은 항상 1, 2, 3, 4의 자연수만 나타나고.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이 n이 허용하는 궤도만 가능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Z는 또 뭐였죠? 원자 번호였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이제 n이라는 아래 첨자를 넣어줍니다. 이 n이라는 아래 첨자를 넣어주는 이유는 바로 이 n이 허용하는 조건에서만 어떤 물리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거리에다가 이렇게 양자수를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일종의 수열 표현이 되는 거죠. 수학 시간에 수열 배우셨죠? 그래서 수열에서 뭐 A1, A2, A3일 때 1, 3, 5, 7, 9 이렇게 되면 뭐 등비 수열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일종의 수열인 거죠. 그래서 n의 제곱에 대한 수열처럼 쟤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걸 다시 위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여기 n, 여기 n. 그걸 다시 위에다가 넣어주면 n.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n. 자, 여기 보이세요? n?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속력 역시 양자화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즉 원자 주변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궤도에 따른 속력도 정해져서 허용되는 속력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전자 궤도 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라고 할까? 뭐를 얘기해 볼까? 말이 생각이 안 난다. 말이 생각이 안 난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수소의 경우. Z가 뭐예요? 1이죠. 그럼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양자수 표현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양자수를 포함한 요 궤도 반경의 표현은 바로 n제곱 곱하기 a0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이 보호가 생각하고 있는 수소 원자 모델이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y축을 확률로 두겠어요. 그리고 요 원점에 핵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핵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멀어진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R1이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 자, n이 뭐예요? n. 이렇게 1, 2, 3, 4 자연수로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기에 1 넣으면 값이 뭐예요? 1 넣으면? 1 넣으면 뭐예요? 바로 A0죠. 보이세요? 요게 어떤 상황이냐면 n이 1일 때고요. 2 넣으면 어떻게 돼? 2 넣으면 4A0죠. 요게 n이 2일 때고요. 그죠? 그 다음 3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2, 3, 4. 그래서 9A0죠. 요게 주양자수가 3일 때죠. 그리고 여기가 16A0고 요건 주양자수가 4일 때죠.
맞나요? 그래서 주영자수에 따라서 핵 주변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 반지름이 A0, 4A0, 9A0, 16A0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수소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다른 원자면 여기에다가 원자 번호를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핵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그 궤도 반경이 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보호가 생각하는 수소 모델이란, 수소 원자 모델이란 바로 이거예요. 자, 당연히 5, 6, 7, 8 더 있겠죠? 5, 6, 7, 8 중에 다 그릴 수는 없고 여기서 이렇게 1, 2, 3, 4, 5, 6, 7, 8 해서 자연수의 무한한 가능성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호가 생각하는 수소 원자 모델은 바로 요겁니다. 자, 확률이 1이라는 건 다른 말로 몇 퍼센트란 얘기예요? 100%란 얘기죠. 이 100%란 말이 또 무슨 말이에요? 이거 무조건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확률 100%라는 건 우리 평소에 말로 바꾸면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어떤 전자가 주영자수 1인 상태에 있다? 그럼 무조건 반지름이 A0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수소가 주영자수 2인 상태에 있다. 그럼 무조건 이 거리에만 전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영자수가 3인 상태다. 그럼 전자가 무조건 핵에서 이 거리에만 있어야 돼. 나머지는 어떻게? 나머지는 다 0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즉 뭐냐면 이 보호 모델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허용되지 않은 궤도에는 전자가 절대 존재 불가합니다. 이것이 보호 모델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존재할 수 없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또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아니 모두 다 확률이 1이면 모두 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전자는 하나밖에 없지. 지금 얘는 수소 원자 모델이니까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가 여기에 있으면 무조건 여기에만 있고 여기에 있으면 무조건 여기에만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가 여기 있으면 다른 데는 없는 거죠. 알겠죠? 근데 여기에 있게 되면 무조건 여기만 있고 이런 데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아까 보호관설을 얘기하면서 그 보호 모델은 양자역학이라고 그랬어요? 양자역학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양자역학은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요즘 양자역학 모델은 얘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양자역학인데 무슨 의미냐면 양자역학적인 해석은 특정 위치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클 수 있다 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점점 확률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양자역학적인 표현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이거지. 재윤이가 만약에 선생님
제가 자연과학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보고 나면 오! 너는 자연과학을 하면 무조건 성공해. 다른 거 하면 망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보호의 관점인 거예요. 근데 재윤이가 선생님 제가 자연과학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뭐 너가 자연과학에 취미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계산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걸 좋아하니 자연과학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네가 만약에 다른 거를 했을 경우 예를 들면 뭐 연예인이 된다거나 라고 했을 때 너의 외모로 보아 성공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양자역학적 관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진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예측에 대한 인간들이 써왔던 어떤 표현들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과거 물리학에서는 완전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가 이 자연과학 역시 그 단정성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재윤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대로 연예인이 되지 말란 법이 있나요? 자, 위대한 연예인 중에 외모가 뭐 다 그렇다고 자꾸 내가 뭐냐면 재윤이 외모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알겠어요? 상대적으로 진짜 있잖아요. 연예인들 진짜 보면 진짜 와 진짜 인종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예요. 진짜로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도 예쁜 편이에요, 아니에요? 김연아 선수도 예쁜 편이죠. 근데 유명한 짤인데 김연아 선수하고 김태희하고 같이 나란히 서 사진 찍은 거 있거든요. 그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둘이 서 있으니까 아닌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연예인들은 이게 인종이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재윤이가 잘생겼지 하지만 이제 그 정도라고 보기는 재윤아 그죠? 이게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기분 나쁜 말은 아니죠. 그 사람들이 인종이 다르다고. 이제 물론 그런데 모든 연예인들이 그렇게 외모가 출중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알겠어요? 완전 일반인 같은 연예인들 중에 사실은 위대한 업적을 쌓은 연예인들도 있기 때문에 재윤이한테 넌 연예인 안 돼. 이건 좀 아닐 수 있죠. 재윤이가 연예인 하면 뭐가 좋을까요? 개그맨이요? 아니 개그맨이 아니 뭐 개그맨이요? 누가 개그맨이었어요? 나 개그맨 누가 개그맨? 그래? 아니 뭐 음악 작곡가? 영화배우? 영화배우? 뭐 하여튼 아시겠죠? 알겠죠? 네, 하여튼 그럴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의 의미 아시겠죠? 요 그림의 의미. 그냥 완전 단정적으로 넌 무조건 여기 있어. 이런 데 있으면 안 돼. 이게 보호 모델이라면 양자역학은 여기에 특정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거기서 벗어날수록 그 확률은 줄어든다. 알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양자역학적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보호 모델은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 아니에요? 양자역학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궤도 반경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석하라는 문제를 낸 교사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시작. 그러면 좀 시작해 보도록